이모 왜 안 드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건데요. 지수가 병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마셔야 해요. 안 마시면 곤란해요. 민우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급함과 살기가 서려 있었죠. 왜 그래요? 왜 꼭 지금이어야 하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시라고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병을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키운 아이가 제 아들이나 다름없던 그 아이가 저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경찰입니다. 정민우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우와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다는 걸요. 제가 이미 살아남기로 결심했다는 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사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정희입니다. 올해 68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나이면 자식들 손주들 보면서 느긋하게 산다고들 하죠. 그런데 저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없고요. 대신 제가 손수 키운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제 남동생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 아이를, 정민우라는 이름의 그 아이를 제가 맡아 키웠습니다. 제 아들이나 다름없었죠. 지금은 지방 외곽에 있는 낡은 빌라 2층에서 혼자 삽니다. 건물 자체가 오래되어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요. 겨울이면 창틀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곤 합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했거든요. 전 젊은 시절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병원에서 오래 근무했죠. 사람들의 아픔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웬만한 일에는 당황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3시에 벌어진 일만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예상 밖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10시쯤 잠자리에 들었죠. 요즘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죠. 그런데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엔 뭔가 꿈을 꾼 건가 싶었습니다. 귀에 맴도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둔탁하고 거친 소리.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쿵쿵쿵 연달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결에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10분. 이런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멀리 살고 있는데 말이죠. 그 순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님, 이모님.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다급한 목소리.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제발 문 열고 도망치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망치라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문 밖의 남자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모님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재빨리 거실로 나갔습니다. 맨발이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현관 쪽으로 다가가면서 저는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챘습니다. 1층에 사는 세입자였습니다. 정재윤이라는 젊은 남자였죠. 그 청년은 2달 전쯤 이 빌라 1층에 새를 들어왔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눴을 때 23이라고 했었죠.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계단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곤 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 청년이 지금 새벽 3시에 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윤 씨, 무슨 일이에요? 문 밖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모님,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문 열고 저 따라오셔야 해요. 빨리요.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병원에서 오래 일하면서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 청년은 진심으로 다급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도망치라는 걸까요? 불이라도 난 건가요? 아니면 건물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죠. 만약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 어떡하나.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았어요. 잠깐만요. 저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옷을 제대로 갈아입을 시간은 없었어요. 그냥 걸쳐 입은 가디건에 슬리퍼만 신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서랍에서 지갑을 꺼냈죠. 통장이랑 도장은 그대로 두고 지갑만 챙겼습니다. 왜 하필 지갑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엔 그게 본능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지갑만 있으면 당장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 정재윤이 서 있었습니다. 청년은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모님, 저 믿고 따라오세요. 빨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따라 계단을 내려갔죠.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급하게 도망쳐야 하는 걸까요? 1층에 도착했을 때 청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빌라 입구 쪽을 조심스럽게 살폈어요.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요.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청년은 제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죠. 이모님, 조용히 따라오세요. 소리 내시면 안 돼요. 저는 숨을 죽이고 청년을 따랐습니다. 빌라 뒷문으로 나가는 길이었어요. 평소엔 거의 쓰지 않는 문이었죠. 밖은 칠흑 같았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골목이었거든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습했습니다. 저는 가디건을 여미며 청년의 뒤를 따랐죠.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문을 여는 소리, 그리고 낮은 대화 소리.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빌라 앞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차에서 두 사람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실루엣이 낯익었거든요. 청년이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모님 가요. 빨리요. 저는 청년을 따라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선 계속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왜 저를 도망치게 한 걸까요? 그리고 정재윤은 어떻게 이 일을 알았던 걸까요? 저는 달리면서도 뒤를 힐끗힐끗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죠. 저 차에서 내린 사람들. 그 실루엣이 왜 낯익었는지를요. 그건 제가 아들처럼 키운 조카 정민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 사람은 민우의 아내였죠. 골목을 달리는 동안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68살의 몸으로 이렇게 뛰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정재윤은 제 앞에서 빠른 걸음으로 앞장섰습니다. 청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마치 길을 외우고 있는 것처럼 주저없이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죠.
저는 그 뒷모습을 따라가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조카가 새벽에 제 집을 찾아왔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민우는 서울에 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차로도 2시간은 걸리는 거리였죠. 그런데 새벽 3시에 왜 온 걸까요? 게다가 민우는 요즘 연락도 잘 안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한 번은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2달에 한 번 정도로 줄었어요. 통화도 짧았습니다. 이모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 정도만 묻고 끊곤 했죠. 저는 섭섭하긴 했지만 이해했습니다. 민우도 이제 35입니다. 결혼도 했고 직장도 다니니까 바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뭔가 달랐습니다.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정재윤이 멈춰 섰습니다. 청년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돌아봤죠. 이모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청년은 골목 입구 쪽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어요. 잠깐만 여기 계세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년은 골목 모퉁이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리고 고개를 내밀어 저 너머를 봤죠. 저도 청년의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모퉁이 너머를 봤어요. 제가 살던 빌라가 보였습니다. 거기서 20m쯤 떨어진 거리였죠.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 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2층 제 집이었습니다. 분명 제가 나올 땐 불을 끄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그리고 창문 너머로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개의 그림자. 한 사람은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안쪽 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누군가 제 집에 들어간 겁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요. 민우였을까요? 아까 주차장에서 본 그 사람들이 제 집에 들어간 걸까요? 그런데 왜요? 왜 새벽에 몰래 들어간 걸까요? 저는 정재윤을 봤습니다. 청년은 창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재윤 씨. 제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청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이모님의 조카분들이에요. 저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그래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우가 왜 저러는 거예요? 왜 몰래 들어간 거죠? 청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전화는 금방 연결됐습니다. 지금 나왔어요. 청년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아까처럼 다급하지 않았어요. 네, 2층 창문에 불 켜졌습니다. 2명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대방이 뭔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청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정재윤은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던 거죠. 재윤 씨. 제가 다시 불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요? 왜 민우가 제 집에 저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알았어요? 청년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이모님,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요.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해요. 안전한 곳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위험한 거예요? 민우가 뭘 하려고 한 건가요? 청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죠.
이모님을 해치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제 조카가 저를 해치려고 했다고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손을 짚지 않았으면 주저앉았을 겁니다. 민우가 저를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처럼 키운 민우가 저를 해치려고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다시 빌라 쪽을 봤습니다. 2층 창문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림자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일까요? 민우가 정말 저를 해치려고 한 걸까요? 그런데 청년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뭔가 심상치 않았죠.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우가 왜 저를 해치려고 한 거예요?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설명도 안 해주다니요. 그런데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청년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떡하나. 만약 민우가 정말 저를 해치려고 했다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디건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지갑이 만져졌어요. 그것만이 제게 남은 전부였죠. 청년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요. 그때 빌라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 누군가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재빨리 저를 벽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몸을 숨겼죠. 저는 숨을 죽이고 모퉁이 너머를 살폈습니다. 민우가 빌라 현관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민우의 아내가 있었죠. 두 사람은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은 심각해 보였어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빌라 주변을 둘러봤죠.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더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에요. 장난도 아니었죠. 정재윤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우는 정말 저를 해치려고 한 거였어요. 제가 키운 아이가 제 아들이나 다름없던 그 아이가 저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거든요. 민우와 그의 아내는 한참 동안 빌라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러다 차 쪽으로 돌아갔어요. 곧 검은색 승용차에 시동이 걸렸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가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차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엔진 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죠. 정재윤이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모님, 여기서 더 움직이면 안 돼요. 저분들이 주변을 살피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퉁이 너머를 봤어요. 민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죠.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심각했어요. 민우의 아내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수였습니다. 32쯤 됐을 거예요. 민우와 결혼한 지는 3년쯤 됐죠. 지수는 빌라 입구 쪽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민우에게 뭔가 말했어요.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통화를 이어갔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찾고 있는 거였죠. 정재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님, 저는 청년을 봤습니다.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청년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분들이 이모님을 죽이려고 해요. 계획적으로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계획적이라니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해 왔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청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이모님, 최근 몇 달 동안 이상한 일이 없었나요? 조카분이 갑자기 자주 연락하거나 집에 찾아오거나 하지 않았나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석 달 전쯤이었죠. 민우가 갑자기 찾아왔었어요. 그것도 예고 없이요. 이모,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민우가 물었었죠. 아니, 아직.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우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모, 나이가 있으시니까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셔야죠. 제가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그래서 병원에 갔었습니다. 민우가 예약해 준 곳이었어요. 종합검진이었죠. 검사 결과는 괜찮았습니다.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민우가 결과지를 먼저 받아갔었거든요. 이모, 제가 먼저 확인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민우가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저는 고마워했죠. 민우가 저를 챙겨주는 게 대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이상했습니다. 왜 제 검사 결과를 민우가 먼저 받아간 걸까요? 그리고 또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어요. 민우가 또 찾아왔었죠. 이모, 약 드시고 계세요. 혈압약이요. 꾸준히 먹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우는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냈어요. 이거 더 좋은 약이래요. 제 친구가 의사인데 추천해줬거든요. 이걸로 바꿔 드세요. 저는 고마워하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약을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약을 바꾸고 나서 자꾸 어지러웠거든요. 가끔 속도 안 좋았고요. 저는 나이 탓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지냈어요. 그리고 또 있었습니다. 보름 전쯤이었죠. 민우가 전화를 했었어요. 이모, 이 집 너무 오래됐잖아요. 파시는 게 어때요? 서울 가까운데 아파트 하나 구해드릴게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여기가 편해.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데 민우는 계속 설득했어요. 이모, 여기는 너무 외진데잖아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요?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 집이 좋았거든요.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어요. 민우는 결국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지수한테서 전화가 왔었죠. 어머니, 요양원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아직 멀쩡한데 무슨 요양원? 그랬더니 지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나중을 위해서요. 미리 알아만 두시라고요. 저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마치 저를 짐처럼 치우려는 것 같았거든요. 정재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모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저는 청년을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청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죠. 그게 다 계획이었어요. 이모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약을 바꿔서 몸을 약하게 만들고 집을 팔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민우가 왜 그래요? 그 애는 제가 키운 아이예요. 청년의 눈빛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이모님,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해요. 특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더 쉽게 변하죠. 돈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이모님 재산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내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요? 이 낡은 집 하나밖에 없는데요.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는 모른다고 대답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났어요. 작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이 집을 팔 생각이 있냐고요. 사려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얼마나 주겠다고 했냐고 물었더니 3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 낡은 집이 그렇게 비쌀 줄 몰랐거든요. 청년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4억도 넘을 거예요. 이 동네가 개발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퍼즐처럼요. 제가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정말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였어요. 저는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저는 골목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정재윤이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함께 있어줄 뿐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 아버지가 제 남동생이 죽었을 때 그 애는 겨우 5살이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생 부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든요. 민우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가 떠올랐어요. 친척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죠. 민우를 누가 맡을 것인가. 다들 어렵다고 했어요. 각자 형편이 있다고요.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제가 키우겠다고요. 친척들은 반대했어요. 미혼인 제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고요. 그런데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 조카잖아요. 제가 키울게요. 그렇게 민우는 제 아들이 됐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직장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때 처음 알았죠.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민우 깨워서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학원 데려다 주고 숙제 봐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주말도 없었습니다. 민우가 어릴 땐 병원도 자주 갔어요. 감기도 잘 걸리고 배도 자주 아팠거든요. 그런데 힘든 줄 몰랐습니다. 아니 힘들어도 행복했어요. 민우가 제 삶의 전부였거든요. 민우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어요.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았죠. 이모 이거 받았어요. 민우가 상장을 보여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자식이 아니어도 자랑스러웠거든요. 대학도 서울에 있는 좋은 곳에 갔습니다. 등록금은 제가 댔죠. 빚을 내서라도 보냈어요. 민우는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지수를 만났죠. 지수는 괜찮은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말도 곱게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지수가 말했었죠. 어머니, 민우 오빠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제 노력을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민우는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허락했죠. 그리고 혼수를 준비했어요. 제가 모아둔 돈으로요. 2천만 원쯤 들었을 겁니다. 가전제품에 가구에 침구까지 다 새로 장만했어요. 민우가 좋은 집에서 출발했으면 했거든요. 결혼식 날 민우가 말했었습니다. 이모 고마워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저는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민우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결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민우의 전화가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던 게 2달에 한 번이 됐고 나중엔 석 달에 한 번도 안 왔죠. 그리고 지수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돈 관리 잘하세요? 지수가 물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요. 응, 잘하고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수는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니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통장이랑 도장 맡기시면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 돈은 제가 관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수는 계속 물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요. 그리고 생활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경제가 안 좋잖아요. 저희도 어려워서요. 혹시 생활비 좀 줄이실 수 있으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제 돈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민우한테 손 벌린 적도 없었어요. 난 내 돈으로 사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수는 표정이 굳더니 말했죠. 그래도 나중에 어머니 아프시면 저희가 병원비 내야 하잖아요. 미리 아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마치 제가 짐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지수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요즘 자꾸 같은 말씀 반복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치매 아니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한데. 그런데 지수는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병원 한번 가보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좋잖아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치매라니요. 말도 안 됐죠. 그런데 며칠 뒤 민우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모,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지수 말 들어보니까 좀 걱정되던데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두 사람이 짜고 하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한 달 전이었습니다. 지수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왔었어요. 어머니, 이거 진단서예요. 진단서요. 네. 치매 초기 진단서요. 저는 받아들고 봤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경도인지 장애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뭐예요? 난 병원 간 적도 없는데요. 제가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지수는 차분하게 말했죠. 어머니, 이거 필요해요. 나중에 요양원 들어가실 때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거짓 진단서까지 만들면서요. 저는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나 안 가. 요양원 안 가. 지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가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건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 제가 소리쳤습니다. 지수는 서류 조각들을 줍더니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는 걸요. 천천히 조금씩 저를 지우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재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저는 평생 민우를 위해 살았습니다. 제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대접입니까?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안 당할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저들한테 당하지 않을 겁니다. 정재윤이 저를 봤습니다. 청년의 눈에 놀람이 스쳤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벽을 짚고 일어섰죠. 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싸울 겁니다. 제 삶을 지킬 거예요. 저는 정재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당신은 누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그냥 세입자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청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저는 인권단체에서 일해요. 고령자 권리침해 사건을 다루는 곳이에요. 고령자 권리침해요. 네. 특히 가족에 의한 재산 범죄를 추적하고 있어요.
저는 청년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네요. 민우가 저를 노린다는 걸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 전쯤이었어요. 저희 단체에 제보가 들어왔어요. 수상한 보험 가입 패턴이 포착됐다고요. 보험이요? 네. 이모님 명의로 고액 보험이 여러 건 가입됐더라고요. 수익자는 전부 조카분이었고요. 저는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보험을 들었다니요. 그리고 이모님 진명의 이전 시도도 있었어요. 물론 실패했지만요. 명의 이전이요. 네. 조카분이 이모님 도장을 가지고 시도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본인 확인 절차에서 막혔지만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우가 제 도장을 가져갔었나요? 문득 떠올랐습니다. 2달 전쯤 민우가 집에 왔을 때 제 방에 들어갔었어요. 서류 정리를 도와주겠다고요. 그때였구나 싶었습니다. 청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직접 조사하기로 했죠. 그래서 세입자로 들어온 거군요. 네. 이모님 가까이서 지켜봐야 했거든요.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저를 감시했다는 게 불편했지만 동시에 고마웠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청년이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모님의 일상을 기록했어요. 조카분이 방문한 날짜, 대화 내용, 이상한 점들이요. 청년은 수첩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어요. 조카분이 약을 바꾼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을 분석했죠. 결과가 어땠어요? 청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수면제 성분이 과다하게 들어있었어요. 장기 복용하면 의식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지죠.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우가 저를 서서히 무력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알았어요? 청년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조카분의 통화를 감청했어요. 물론 불법이지만 이모님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이든 아니든 그가 저를 구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어요. 오늘 새벽에 조카분이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오늘 실행한다고요. 실행이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님을 없애기로 한 날이 오늘이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요? 약물을 과다 투여할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사로 위장하려고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민우가 정말 저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밤에요. 만약 정재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청년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모님, 이제 안전해요. 제가 지킬게요. 저는 청년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민우가 어렸을 때 아팠던 날이요. 고열로 밤새 끙끙 앓던 그 아이를 제가 업고 병원에 뛰어갔었죠. 그때 저는 다짐했었습니다.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키겠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아이가 저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재윤 씨, 제가 말했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신고해야 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할 때였습니다. 제 삶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당할 것인가. 저는 결정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삶을 지키고 싶어요. 저는 정재윤을 따라 조용한 여관으로 갔습니다. 외곽 지역이었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방은 작고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죠. 청년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모님 며칠만 여기 계세요. 그동안 증거를 모을게요. 저는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요? 청년은 가방에서 작은 기계들을 꺼냈습니다. 이모님 집에 CCTV를 설치했어요. 숨겨둔 거라 잘 안 보여요. 언제요? 일주일 전쯤이요. 이모님 외출하셨을 때요. 저는 놀랐습니다. 청년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청년이 작은 녹음기를 보여줬습니다. 거실 소파 밑에 녹음기를 숨겨뒀어요. 대화 내용이 전부 녹음될 거예요. 저는 청년의 치밀함에 감탄했습니다. 이제 조카분들이 움직일 거예요. 이모님이 사라졌으니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민우가 뭘 할까요?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집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없애거나 서류를 위조하려고 할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그걸 다 찍히는 거네요. 네.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증거예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관 방에서 나가지 못했어요. 청년이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창밖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했죠. 그런데 셋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청년이 노트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이모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제 집 거실이 보였어요. CCTV 화면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 민우와 지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집안을 뒤지고 있었어요. 서랍을 열고 장롱을 뒤지고 책장을 살피고 있었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지수가 제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꺼냈어요. 약봉지였습니다. 지수는 그걸 들고 민우에게 보여줬죠.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말했어요. 청년이 볼륨을 키웠습니다. 녹음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다 버려야 돼. 경찰이 조사하면 들통날 거야.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나중에 처리할게. 민우의 대답이 들렸죠. 두 사람은 약봉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집안을 뒤졌어요. 민우가 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몇 장을 꺼냈죠. 이거 봐. 집 등기부등본이야. 민우가 말했습니다. 이거 가져가자. 나중에 필요할 거야. 안 돼. 그러면 의심받아. 지수가 말렸습니다. 그럼 사진이라도 찍어도. 민우는 휴대폰으로 서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에 넣었죠. 저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지수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서류 봉투였어요. 이거 여기 놔둘까? 뭔데? 위임장이야. 어머니 명의로 위조한 거.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어머니 찾은 다음에 하자. 알았어. 지수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집안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죠. 청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모님, 이제 충분해요. 증거가 모였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이모님이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조카분들을 불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청년이 함께 왔죠. 집은 제가 떠났을 때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달랐어요. 서랍 위치가 조금 달랐고 이불 주름도 달랐죠. 민우와 지수가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는 금방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죠. 민우야, 나야. 이모님, 어디 계셨어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잖아요. 민우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게 연기라는 걸요. 친구 집에 있었어. 잠깐 쉬고 싶어서. 그러셨어요. 그래도 연락은 하셔야죠.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미안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민우야, 오늘 저녁에 집에 올 수 있어.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거야. 지수도 같이 와. 알겠어요. 저녁에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청년을 봤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지막 증거를 잡을 차례예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잡을 차례였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우와 지수가 서 있었죠. 이모.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하셨어요? 응, 괜찮아. 저는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민우와 지수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전부 거짓이라는 걸요. 이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죠. 민우와 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부드러웠어요. 마치 걱정스러운 가족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표정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요. 이모 많이 걱정했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안 되시니까 무슨 일 생긴 줄 알았잖아요. 미안해. 좀 쉬고 싶었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수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유리병이었어요. 갈색 액체가 담긴 병이었죠. 어머니, 이거 드세요. 홍삼 음료예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운 없으실까봐 준비해 왔어요. 저는 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긴장 때문이었죠. 고마워.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을 내려놓았어요. 민우와 지수의 눈빛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모, 지금 드세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죠. 나중에 마실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드셔야 해요. 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신선할 때 드셔야 효과가 있거든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조바심이 느껴졌어요. 왜 그래? 나중에 마셔도 되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안 돼요. 민우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드셔야 한다고요.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사실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민우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그냥 이모 건강이 걱정돼서요. 저는 병을 들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슬쩍 소파 옆 작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청년이 설치해둔 비상 버튼이었죠. 민우와 지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병을 드는 모습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병을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았어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홍삼 냄새가 아니었어요. 뭔가 쓴 냄새였죠. 민우야. 제가 말했습니다. 이거 냄새가 이상한데.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한약 성분이 들어가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병을 내려놓았어요. 그래도 나중에 마실게. 지금은 속이 안 좋아서.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건데요. 고마운데 지금은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우도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이모. 민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셔야 해요. 왜? 제가 되물었습니다. 왜 꼭 지금 마셔야 하는데?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재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경찰 2명이 따라 들어왔죠. 민우와 지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입니다. 한 경찰이 말했습니다. 정민우 씨, 당신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민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다른 경찰이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도 공범으로 체포합니다. 지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재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죠. 이모님 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이었습니다. 민우와 지수가 집을 뒤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녹음된 대화도 함께 재생됐습니다. 이거 다 버려야 돼. 경찰이 조사하면 들통날 거야.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 건은 변명하지 마세요. 정재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대화도 전부 녹음됐어요. 이모님을 협박한 것까지요. 경찰이 민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모. 민우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모, 제 말 좀 들어봐요. 이건 오해예요. 저는 민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날 죽이려고 했잖아. 이 음료에도 독이 들어있고. 경찰이 테이블 위에 병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증거물로 압수하겠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저는 그냥. 민우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지수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지수가 울먹였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살 길이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이 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았죠. 경찰이 2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우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죠. 경찰이 2사람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정재윤만 남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청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모님 고생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었어요. 제가 아들처럼 키운 아이. 그 아이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청년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모님은 안전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제 삶을 지켜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모든 사실을 진술했죠. 민우와 지수는 구속됐습니다.
살인 미수와 재산 범죄 혐의였어요. 홍삼 음료를 분석한 결과 수면제 과다 투여가 확인됐습니다. 마셨다면 저는 의식을 잃었을 거라고 했어요. 정재윤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CCTV 영상과 녹음 파일이 모두 증거로 제출됐죠. 검사는 실형을 구형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슬펐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가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였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는 저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은 민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수는 징역 3년을 받았죠. 실형이었습니다. 저는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우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판결문은 나중에 받아봤습니다. 계획적 살인 미수, 주거침입, 사문서 위조. 죄목이 길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접어서 서랍에 넣었죠.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이 났어요. 저는 여전히 그 빌라 2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떠날 생각은 없었어요. 이곳이 제 집이니까요. 정재윤은 1층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임무가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찾아와요. 안부를 묻고 차를 마시다 가죠. 어느 날 청년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모님, 저희 단체에서 일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상담 자문위원이요. 이모님처럼 가족에게 피해를 당한 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이모님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단체 사무실에 갑니다. 그곳에서 고령자분들을 만나요.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재산을 빼앗긴 분,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진 분, 학대를 당한 분들이었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더군요. 저도 당했어요. 그런데 이겨냈어요. 제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죠.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힘이 났어요. 저도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어요. 고요한 밤이었죠. 문득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에 문을 두드리던 그 소리가요. 만약 정재윤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 청년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나를 지킬 수 있게 해줬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혼자 산다는 게 외롭긴 합니다. 가끔 쓸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여도 약하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살, 두렵지 않은 살, 당당한 삶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끓였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았죠.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았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 누구를 만날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재윤이었어요. 이모님,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좋아. 어디서 볼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은 하루였죠. 그날 밤 문을 두드리던 총각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덕분에 다시 저를 지킬 수 있게 됐어요. 혼자여도 우리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는 법을 알면 어떤 그림자도 두렵지 않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당당하게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고요. 당신도 강하다고요. 혼자여도 괜찮다고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울 순 있어도 결코 약한 게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주변에 힘든 어르신이 계시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선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